오늘 하루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그리고 이고은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야죠. 네, 오늘도 한일 정상회담 얘기로 대부분의 내용이 꾸려질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방일 둘째 날인데요. 오늘 소화한 일정 먼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약 85분간의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 회담 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각각의 발표문을 냈지요. 네. 공동 선언문 형식은 아니었지만 내용상 한일 관계 도약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고 또 양국 관계가 보다 진전될 수 있다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방일 이틀째인 오늘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계의 주요 인사들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일한의원연맹 그리고 일한친선협회 중앙회 일한협력위원회 등 이 양국의 교류와 친선을 지원하는 그런 그 단체 관계자들을 만났고요. 이날 접견장에 함께한 그 일본 측 인사들, 일본 자민당의 부총재인 아소다로 전 총리와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이제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 정상화와 발전의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면서 이 대통령실이 전했고요. 스가 전 총리도 이곳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한다.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어서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와도 접견을 했는데요.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가 윤 대통령 면담 후에 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서 문제들을 좀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게이오대에서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또 진행하기도 했고요. 이틀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번 방일의 메인 이벤트는 한일 정상회담인데요.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먼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이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워낙 많은 예상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예상 가능한 범위의 발표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결과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뭔가의 종지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결과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종지부냐?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하나의 과정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뭔가를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보다는 그 과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을 풀 수 있는 어떤 분위기, 환경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한일 관계의 성과가 뭐냐 그거 얘기하기 전에 한미일 속에서 한일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미일 속에서 한일 관계를 평가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예상 가능한 범위의 발표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어떤 과거사에 대한 명시적인 사과나 반성이 있을까에 대한 예측으로 없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교수님께서 앞서 해주신 바가 있는데 실제로 기시다 총리 어제 명확한 어떤 사과나 반성 표명은 없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이란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입장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 안에 사과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일본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장까지 뉴스인 해주세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1998년 10월에 발표한 이란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수십 차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4개만 얘기해 볼게요. 1993년에 고노다마가 있었습니다. 고노다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군의 관여 아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다시 말해서 이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것이고요. 네. 1995년 무라야마 다마에서는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간나오또 다마에서는 식민 지배가 초래한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다시금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말고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노다마, 무라야마다마, 간나오토 다마 이런 것들을 전부 계승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상당히 사과의 범위가 넓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한 번 더 사과를 들었으면 참 좋았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의 우익과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십 차례 사과를 받았으니까 한 번 더 받으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문맥적인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어떤 입장이죠? 일단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국익 우선의 논리로 상당히 높이 평가한 반면에 야당은 대일 굴종 외교다. 이렇게 깎아내렸죠. 여당은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된 점에 주목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면서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와 한미일 삼각공조 등 긴밀한 군사협력에 합의한 것이 매우 적절하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면서 굉장히 그 실익을 강조를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색된 대일 관계 이것에 책임을 묻듯이 그 민주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죽창가 논란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돼서도 반일 감정을 더욱더 선동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치적 계산만 하는 민주당의 국민이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막고 있던 장애물이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했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향한 한일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더 이상 죽창가를 들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국익을 우선한 결단이었고 외교적이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실익이 있는 어떤 큰 방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빠른 시일 안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전해졌고 5월에 있을 G7 정상회의에도 한국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 중인데 앞으로 한미일 관계 어떻게 진전이 될까요? 저는 큰 국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아직 이르다고 보고요. 네. 그렇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당히 좀 강한 톤의 비판도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의 시작이고요. 외교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현안 해결이거든요. 현안 해결인데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현안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사도 중요하고 다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20년 만에 대만한테 이
저 1인당 GDP가 역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 이유 중에 하나가 TSMC 문제도 있거든요. 반도체 문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대만의 우위를 허용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하는 첫 단추를 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별로 얘기할 의미조차도 없겠습니다만 북핵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이 공동적으로 이게 생존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우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이 북핵 위협을 없앨 수는 없죠. 북한이 있는 한은. 핵을 포기하면 참 좋죠. 네. 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면서 최대한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의 역시 하나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서의 실익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라는 그렇죠. 건데 이번 행보에 뭐 민주당은 정말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 살펴봐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 현안인 강제징용 등 그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혹은 반성은 듣지 못한 채 일본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그런 그 굴욕적인 외교 참사라고 비판을 했고요.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일본의 조공을 바치고 화를 간청하는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특히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들은 공식 거부하고 또 국민들도 반대 여론이 높은데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일본 눈치를 살폈다. 피해자를 제물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적인 야합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 본인의 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던 장소가 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점을 상기시키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때만 독립운동가를 팔고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국민 자존감과 역사인식을 헐값에 팔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회담의 성과로 자평했던 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서도 좀 다른 평가를 내렸는데요. 2019년 당시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보류했었잖아요. 이제 물론 어제 한일 양국이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도록 논의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확답을 얻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 조건 없이 지소미아를 정상화한 것이 아니냐. 얻은 것 없이 주머니를 털린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일 관계 회복이라는 큰 결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희생되지 않았느냐라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뭐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같이 한일 간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여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한일 관계 개선 가능할까 우려도 있는데요. 반대로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한일 관계는 계속 단절된 상태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도 지금 소부장 다 이거 지금 국산화하고 있는데 뭐 그거 필요 있네 이런 논리가 있는데 또 화이트리스트 복귀가 안 됐다고 해서 또 그 부분을 비판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논리적 부정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는 뭐 비판은 좋지만 외교라는 측면은 국내 정치와 좀 분리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윤 대통령이 지금 추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구상권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이제 잇따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이걸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지적이 많더라고요. 그거 뭐 약속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죠. 하지만 구두 약속도 뭐 계약의 한 형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민법적 차원의 해석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은 안 돼요. 네. 하지만은 만일 총선 다음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약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약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군요. 정권이 바뀐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지켜보도록 해야겠네요. 북한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면서 또 논평을 내기도 했잖아요. 북한 입장도 짧게 살펴볼게요. 네, 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의 성명이나 뭐 관영 매체 보도는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이 상당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 논평을 통해서 남한 언론에서 전날 그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굴욕행각, 매국행각, 뭐 안보 위기 행각이라고 단죄하는 각계층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권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일본의 압력에 굴복한 대가로 이뤄진 것이다. 또 이것은 사실상 한일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북한의 입장까지 짧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한일 정상회담 얘기 중에 또 한 가지 이제 좀 화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죠. 이 소식 먼저 살펴보죠. 네, 한일 관계가 전면 그 회복 수순을 밟으면서 2015년에 한일 정부 간 그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의 향방 이것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일본 교도통신이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기시다 총리는 이 당시에 합의 당시에 외무상으로서 타결 당사자로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 논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는 당시에 한일 합의가 유효한 합의이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민감한 쟁점들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2015년 12월 당시에 그 일본은 박근혜 정부와 그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화해치유재단 여기 이제 10억 원을 출연을 했고 100억이죠, 100억. 예. 100억, 우리 돈으로요? 100억. 우리 돈으로 하면 네네 10억이니까. 10억 엔을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그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면서 일본의 출연금 이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여성가족부가 운용하게 하는 이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해서 재단을 해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 따라서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좀 사문화된 건데 재단 자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을 지금 어떻게 사용할지 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강제징용 문제가 더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한일 관계가 회복 모드로 들어서게 되면 이 위안부 합의의 실효성을 되살리려는 조치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당시 한일 합의 유효한 합의였고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이 어제 정상회담에서 이 얘기가 나왔느냐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이제 평론가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즉답을 피했는데 또 이후에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서 논의된 적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은 어제 회담에서 독도 문제도 논의가 됐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또 여기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다라고 부인하기도 했고요. 일본과 우리 대통령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은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입장이 다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해야 이 지역이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얘기를 안 해도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를 우리가 거론했다 뭐 어쨌다 함으로써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은 가장 좋은 건 무시하면 돼요. 네. 네. 대통령실도 그런 입장에서 바로 그거죠.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민국의 이 경찰도 가 있고
예? 다 거기 그런데 거기 또 아마 주소지로 옮긴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어떡할 겁니까? 그 문제 오히려 얘기하면 우리가 일본 전략에 말린 겁니다. 예. 이 위안부 문제는 왜 다른 얘기를 한 걸까요?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계승한다라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뭘 계승하느냐 이게 한일 합의거든요. 네. 근데 그 합의를 쉽게 백지화하거나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일방적으로 이런 문제 특히 이제 외교 관계가 있는 국가들끼리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도 저는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로만 따지면 뭐 그것을 계승한다라는 것이 고육지책의 일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뭐냐면 한일 관계의 일종의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정부가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 대통령이 방일을 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 행보에 나서자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고 지지율도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살펴봐 주시죠. 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제 33%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떨어진 결과고요. 한국갤럽이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긍정평가는 1%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건데 긍정평가 이유는 노조 대응이 18%로 가장 높았고 외교가 9% 그리고 일본 관계 개선이 7%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평가 이유로도요. 이 외교와 일본 관계 개선과 관련한 문제가 똑같이 높은 이유로 올랐습니다. 일본 관계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 또 외교 문제가 각각 15%씩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제 지난 3월 6일에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부정평가 이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 문제보다는 일본 외교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좀 보면요. 국민의힘이 34%,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가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33%로 1%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이 무당층은 26%, 또 정의당은 5%입니다. 근데 이제 이 1%포인트 차이인데 사실 오차범위 내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우리가 2주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을 하면서 네. 지지율이 39%까지 이제 오르고 더불어민주당과 10%포인트까지 격차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대 정당 간의 괴리가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사라진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여파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뉴스 일단은요. 사실은 어제 발표된 NBS 전국 지표조사라고 얘기하죠. 네. NBS를 보면은요. 이 NBS는 3월 13일부터 15일간 3일간 했고요.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이거하고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뭐냐면 분명한 거 두 조사에서 나타난 거 국민의힘은 하락세고 민주당은 상승세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년 12월 달 이후로 민주당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우위라는 현상은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하향세 상승세는 맞지만 그 기본적인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유가 어떻게 됐던 간에 특히 주 69시간인가? 네. 그 문제가 전 컸다고 보는데 그 부분 그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반사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통령의 지지율 1%포인트 떨어진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1%, 2% 차이라는 건 오차 범위가 왜 있냐 하면 그 안에서는 틀릴 수 있다 이거거든요. 쉽게 네. 얘기한다면. 그래서 굳이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듭니다만 예를 들면은 이거 한일 합의가 잘못됐다는 게 어제 NBS도 그렇고
60%가량이 되는데 60%가량 되는 압도적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1, 2% 빠졌다. 사실은 이것도 논리적인 부정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소한도 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항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보다는 정답을 얘기하려는 경향이 강한 그런 네. 측면도 있거든요. 한일 관계 일본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그렇게 대답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거 맞지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거의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69시간 이 문제가 사실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큰 타격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 끝내기 전에 한마디만 예,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마워요. 제가 대신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이고은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